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글로벌 채권팀 김지만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채권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동향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팬데믹에 대한 대응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달에 임시회의를 통해서 금통위가 50bp의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5월에도 25bp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금리는 중단기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고요. 8월부터는 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과 현재의 금리 수준을 비교해보면 10년 이상의 구간은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단기 영역은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투자 성과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분기별 채권 투자 성과인데요.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채권 투자로 성과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4분기가 소폭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었고요. 올해 1, 2, 3분기는 플러스, 다시 4분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년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평균 5% 정도의 채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그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걸 막대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저금리 추세를 돌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0.5%라는 기준금리에 올해 처음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설명드리면 1995년에 일본은 0.5%라는 기준금리에 처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0.5보다 기준금리가 높았던 적이 있었느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로금리 정책을 쓰거나 거기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0.5보다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사용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리츠와 ETF 등 다양한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도 일본 같은 경우는 그 0.5라고 하는 기준금리에 진입한 시점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2010년이 생산 가능 인구 정점이었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제로금리 또는 일부 국가들은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활용하고 있고 양적 완화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이 생산 가능 인구 정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그 감소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여력은 상당히 아끼면서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여력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국채 발행량은 올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물별 발행 배분의 변화를 보면 그동안은 장기물 발행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3년에서 10년까지만 국채가 존재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30년물이라든지 50년물의 발행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점차 발행 듀레이션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장기물 발행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었지만 내년에는 장기물 발행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엔 관리 목표가 35%가 중간값이었는데 이제는 30%가 중간값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을 새롭게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물 발행 비중을 기존보다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정해 본 결과 월 평균 국채 발행량은 5년 이상 구간에서 올해 대비 내년에 감소하게 됩니다. 3년 이하의 구간에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를 줄이려고 하는 발행 측면에서의 노력이 이어질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국채 발행량도 그렇고 다른 채권도 전반적으로 발행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대비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라든지 연기금들은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도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쪽으로 투자를 돌려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해외 채권 투자보다는 국내 채권으로의 투자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비교해 보면 70bp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 금리 수준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준금리도 상당히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었었고, 10년물 금리 차도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금리도 고스란히 따라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미국이 제로 금리를 다시 선언하고 양적 완화를 강화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는 금리가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과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한국의 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준금리는 현재 0.5%이고요. 사상 최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목표하고 있는 물가 수준은 2%이고요.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물가 상승률은 올해 0.5%, 내년에는 1.0%, 내후년에도 1.5%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도 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마이너스 GDP 갭이 해소되는 것도 내후년 말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려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3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어쩌면 한 3년 정도 지나야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동결 기간이 상당 기간이 이어졌을 때 채권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지를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기준금리 대비 10년물 스프레드는 평균적으로 93bp, 59bp, 78bp, 국면별로 다소 좀 다르긴 했지만 평균적인 수준은 한 80bp 정도가 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에 진입했던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 대비 10년물 스프레드 평균은 93bp 정도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상당히 이어졌을 때 기준금리 대비 적정 스프레드를 80bp라고 보면 10년물 금리 수준은 1.3%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기준금리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스프레드가 넓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매수에 나서기에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일단락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채권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만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자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투자 성과는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올해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년에는 팬데믹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성장률도 3%대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기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는 상당폭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채권 금리에서는 다시 투자에 나서도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채권의 편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채권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